성공과 실패는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식견의 높고 낮음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식견의 높고 낮음은 우리 주변의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여름벌레에게는 얼음을 설명할 수 없고 편협한 지식인에게는 진정한 도의 세계를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구절처럼 사람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느냐는 그 사람이 가진 식견에 달려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열심히 살고 있긴 한데 항상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성공보다는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우진의 성장을 꿈꾸는 너에게입니다. 우진은 구글 초창기 엔지니어 출신으로 구글의 핵심 멤버였고 현재는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투자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일과 직장, 투자와 경영, 인생과 식견 이렇게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3번째 파트인 인생과 식견이 가장 좋았습니다. 지금의 내 삶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만드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책의 기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변화에 앞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야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저에게 계속 질문하게 만든 3번째 파트 인생과 식견 중에서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천재와 보통 사람의 차이. 나는 세상에 뛰어난 천재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과거 구글에서 나와 함께 일했던 친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20대에 제3차 세계 퍼즐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제4차 세계 퍼즐 챔피언십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미국 팀의 주장이었다. 예전에 그 친구와 퍼즐 대회 문제를 같이 풀어본 적이 있는데 나는 한참을 고민해서 겨우 푼 문제를 그 친구는 2-3번 만에 쉽게 풀었다. 하지만 그는 구글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 그가 엔지니어링보다는 퍼즐 문제를 푸는데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적 능력은 성공의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장 큰 성과를 내는 건 역시 아니다. 그러나 과학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들만큼은 분명 뛰어난 천재일 거라고 생각해왔다. 물론 이것은 결과로만 판단한 것이고 어쩌면 생존자의 편향이라고 볼 수도 있다. 나는 박사 졸업 후 운 좋게도 4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깊이 교류할 기회가 있었다. 바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윌리엄 샤프, 물리학상을 수상한 아담 리스, 스티븐 추, 화학상을 수상한 브라이언 코빌카다. 이 장에서는 그들과 교류하며 느꼈던 점들을 공유하려고 한다. 윌리엄 샤프는 수익과 리스크를 계량화된 지표로 나타내는 샤프 지수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샤프의 투자에 관한 조언을 보면 그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강의만으로는 그가 정말 뛰어난 천재에 속하는지 알 수 없다. 아담 리스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하고 스티븐 추는 레이저 냉각과 원자 포획 방법을 발명해 노벨상을 수상했다. 두 사람은 굉장히 영민해 보였고 지적 능력도 나보다 월등히 높았지만 그들이 앞에서 이야기한 똑똑한 동료보다 뛰어난지는 판단하기 힘들었다. 브라이언 코빌카는 지단백질 연결 수용체의 기본 성질과 구조를 설명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그는 논리가 분명하고 말수가 적었으며 깊이 사고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코빌카는 스티븐 추나 샤프보다 학구적인 기질이 더 강했고 오랫동안 기초과학 연구에 몰두해 왔으며 그의 업적은 주로 오랜 노력을 통해 이룬 것들이었다. 어쩌면 이 4명의 노벨상 수상자는 앞서 말한 동료보다 똑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이룬 업적은 비범하다. 그러므로 지적 능력과 업적이 정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과학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은 갖춰야 한다. 그러나 아웃라이어의 저자 말콤 그래드웰은 IQ는 120만 넘으면 충분하고 120이 넘으면 IQ는 더 이상 성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IQ가 120이라는 어떤 개념일까? 대략 40에서 50%의 중국인들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고, 다시 말하면 절반의 인류가 노벨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물론 IQ가 120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노력을 하지 않거나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충분한 지적 능력이 있고 좋은 교육을 받고 열심히 노력까지 하면서도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일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특별히 좋고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잣대로 평가하기 힘들 만큼 사고력이 풍부하기도 하다. 인류가 IQ, EQ 등의 여러 지표들을 발명해낸 것도 사람의 재능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인 지표로 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사람의 재능은 타고나는 부분도 있고 살면서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재능이 과연 저절로 주어지는 것인지 스스로 개발해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단정 지을 수 없다. 아인슈타인을 예로 들면 그의 뛰어난 천재성은 대학 입학 전까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반대로 학생 때는 줄곧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듣다가 나중에는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과 보통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나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아인슈타인은 문제 제기를 좋아했다. 2년 전 저명한 물리학자인 장서우청 교수와 함께 칭화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가 과학 연구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장 교수는 가장 큰 차이가 문제 제기에 있다고 말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찾아낸다고 한다. 반면 칭화대학교 교수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연구 방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아인슈타인뿐 아니라 스티븐 추, 아담 리스, 브라이언 코빌카 등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는 당초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였다. 그들은 논문 발표나 연구비 신청 등의 실용적인 목적은 완전히 배제한 채 오로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연구 주제를 선정했다. 둘째, 아인슈타인은 공상에 빠지기를 좋아했다. 다시 말해 그는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생각의 나래를 펼쳤고 그런 다음 서서히 생각들을 정리해 나갔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의 사고방식은 교육이나 주변 사람들의 생각에서 자유롭지 않다.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끈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관점을 끝까지 고수했고 한 가지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통일장 이론의 가설에 대해 죽을 때까지 매달렸지만 60년이 지난 후에야 실증되었다. 아인슈타인은 가장 빨리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주제를 찾기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었다. 천재들은 분명 남들보다 특출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천재와 보통 사람의 차이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인지, 식견, 용기, 혹은 방법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방식을 보고 배우는 것이다. 운에 관하여
내가 2003년 박사과정을 졸업할 때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윌리엄 브로디 총장은 졸업식 연설에서 노력으로 운명을 극복해야 한다는 통상적인 이야기 대신 인생에서 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좋은 운과 나쁜 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일러줬다. 이 장에서는 그때 그 내용과 함께 지난 10수년간 내가 깨달은 바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운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옛말에 삿입에 거미줄 칠까? 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운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200의 시구, 하늘이 나를 내어주셨으니 나는 반드시 쓸모가 있다는 말도 비슷한 의미일 것이다. 나는 살다가 막막한 순간에 놓이면 이 시구를 떠올린다. 운이 좋지 않을 때는 무작정 노력하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차분히 생각하고 인내심 있게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구글 직원들에게 금융학 강의를 해준 버튼 말케일 교수는 시간은 여러분의 친구지만 시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다. 지난 45년간 미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약 7%대로 오늘날까지 약 20배가 오른 셈이다. 하지만 만약 주식시장이 가장 빠른 오름세를 보인 25일을 놓쳤다면 수익률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즉 수익률은 매년 3.5%에 그치고 최소 80% 이상 손해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25일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현명한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최저점과 최고점을 노리며 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나쁜 운을 피하는 방법은 인내심을 발휘해 시간을 나의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어떤 경험이든 그것을 잘 활용하면 재산이 되고 잘 활용하지 못하면 시간 낭비가 된다. 뜻이 있는 사람은 과거의 경험을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 줄 안다. 어떤 일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 덕분이고 실패하면 무조건 운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주 운명이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주식시장이 폭등할 때는 너도 나도 주식의 신이었다가 폭락할 때는 무조건 시장 탓이고 자신은 운이 없는 희생양일 뿐인 것이다. 성공했을 때 그동안 도움을 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운명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불운이 닥쳤을 때도 상황을 태연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내가 만나온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성공에 대해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절대 능력을 과시하거나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강조하지 않는다. 운의 힘을 믿으면 억울함은 줄어들고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말자. 충분한 인내심을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좋은 운이 언젠가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운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말로 위안을 삼자. 거리낌 없는 양심은 유일하고 확실한 보상이다. 모든 일은 진인사 대천명 아니겠는가? 장자와 식견을 논하다. 장자는 추수에서 식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수의 도입부에는 여러 줄기의 강물이 황하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황하의 신 하백은 흐뭇해하며 자기가 세상의 훌륭함을 독차지했다고 기뻐한다. 하백이 물결을 타고 동쪽으로 내려가다가 북해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동쪽을 보니 물의 끝이 보이지 않았고 그는 얼굴을 돌려 북해의 신에게 한숨을 쉬며 말한다. 옛말에 도에 대해 100번을 들으면 저보다 나은 이가 없는 줄 안다고 하는 말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큰 바다를 보고 한탄한다는 의미의 망양지탄이라는 성어도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성공과 실패는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식견의 높고 낮음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식견의 높고 낮음은 우리 주변의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여름벌레에게는 얼음을 설명할 수 없고 편협한 지식인에게는 진정한 도의 세계를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구절처럼 사람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느냐는 그 사람이 가진 식견에 달려 있다. 우리가 흔히 훌륭한 스승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도 다 식견을 높이기 위해서다. 20여 년 전 스스로 음성 식별에 관해 국내 최고 전문가라고 자부하던 그때 일본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MIT,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음성 식별 수준을 보고 망향지탄을 느꼈다. 그래서 당시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29살의 나이에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음성 식별과 언어 처리 실험실을 찾아가 박사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나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만나고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기술을 접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만약 그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나는 여름벌레처럼 세상이 얼마나 넓고 큰 줄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교통과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식견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높게 쌓인 장벽이 식견을 가로막고 서 있기도 한다. 사람들이 열린 마음을 갖고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하는 까닭은 이미 자신의 성과와 환경에 만족하고 있거나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일은 상대적인 것이다. 우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것도 더 큰 환경에 갖다 놓으면 보잘것없는 존재가 된다. 좋은 일을 해서 칭찬을 들으면 득이양양해서 마음껏 뽐내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나 이 일을 한 시대에 놓고 비춰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역사라는 긴 강에 놓고 보면 정말 한순간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떠들고 다니기 좋아한다. 그러면서 늘 시간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일단 내 기준에서 벗어나 생각해 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될 수 있다. 성견지명을 가지라는 말도 사실은 눈앞의 작은 일에 자만하지 말고 더 멀리 바라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크고 긴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더 크고 더 긴 것만을 쫓다 보면 정작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크고 작은 것은 분명 다르지만 각자 적합하게 맞아떨어지는 곳이 있다. 즉 어떻게 하면 적정한 정도를 찾아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게 하는지가 핵심이다. 나는 여가 시간이 생기거나 잘 풀리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 장자를 꺼내 읽는다. 장자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내가 처한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막막하다면 한 번쯤 장자를 깊이 읽어보기를 권한다. 죽음을 향해 살아가다. 이 글은 죽음에 관한 내용이라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줄곧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생활 태도를 갖는다고 내 생명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과 삶의 효율이 예전보다 더 높아졌다. 대학교 때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진시황이 이런 말을 남겼어. 잘 죽는 것이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 당시 나는 이 말을 듣고 박장대소했다. 하지만 한참 웃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진시황이 정말로 이런 말을 했는지 증명할 길은 없지만 진시황의 행보를 살펴보면 그가 줄곧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많았다. 죽음을 제외하고 인생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말이 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는 이 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 괜찮다. 살아있으면 분명 희망이 있다고 말이다.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나는 매일 20%의 재산 손실을 겪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위기는 쉬지 않고 닥쳤다. 당시 재물을 관리해주던 전문가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평소처럼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잤다.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우리는 아직 살아있으니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나는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을 보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살아있다면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은 언젠가 죽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일을 다 해볼 수는 없다. 그럼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먼저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아야겠다는 욕심이 없다. 그래서 내게 남은 시간이 대략 얼마만큼이고 그동안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쉽다. 그 다음으로 나는 해야 할 일들을 목록으로 작성해 가장 중요한 일부터 시작한다. 어떤 일들은 당장 해야 할 것처럼 중요해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인 경우가 많다. 일생을 놓고 봤을 때 포기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일들이다. 인생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대해 나는 나만의 기준을 갖고 있다. 우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나 역사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은 과감히 포기한다. 종종 내가 왜 텐센트를 떠났는지, 구글을 떠났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내가 두 회사에서 하던 일들은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런 일에 내 소중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한편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진 지식과 생각을 글로 쓰는 일 등이다. 이처럼 남들이 나 대신 할 수 없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한다. 목록에 있는 일들을 다 하려면 남은 생명의 2배의 시간이 있어도 모자랄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다 끝내지 못하는데 나를 대신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까지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늘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 역시 명확한 기준을 두는 편이다. 중국 출장을 갈 때면 한두 시간만 이야기할 시간을 내달라거나 식사 한 번만 하자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대개 이런 부탁을 거절한다. 그들에게 한두 시간이야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내게는 남은 생명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 몇 주는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정작 그 이전의 몇십 년은 소홀하게 보낸다. 젊고 건강할 때 낭비한 시간이 어디 몇 주에 그치겠는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빈둥거리는 시간의 1%만 할애해 효도를 해도 사는 동안 효도하는 시간이 몇 달은 늘어날 것이다. 부모 역시 바쁘게 일하는 시간의 5%만 자녀에게 할애해도 가족과 보내는 행복한 시간이 몇 배는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소중한 생명을 평소 조금씩만 아껴 의미 있게 쓰자. 우리가 죽음을 인지하고 매일매일 시간을 소중하게 보낸다면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